휴가를 미리 떠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아니면 저처럼 일이 바빠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김밥 장사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은 장사가 전부가 되어버렸네요. 김밥을 팔게 된 건 전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성공을 하자마자 저를 토사구팽해버렸죠. 그 이야기를 쭉 쓰면 책 한 권일 만큼 많은 사건이 있는데 조금 줄여서 여기 사연 채널에 보내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꼭 기대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오고 1년 넘게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명성 없는 대학에 성적도 어중간했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부모님은 안타까우면서도 한심하게 보셨어요. 아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기가 창피하다고 말씀하시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제안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한심하게 지낸 것 같더라고요. 또 아빠가 말씀하기 전부터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고 있어서 잘 됐구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곧장 시작하게 되었죠. 이번만큼은 부모님께 실망 끼치지 않고 꼭 원하는 바를 이뤄서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가 방을 잡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에 등록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공부는 꽤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일 코피 터지게 공부했더니 예상 시험을 보면 90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금세 합격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자의 관심이 거의 없었던 제가 노량진 독서실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남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는데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 밥을 같이 먹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부와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매일 열심히 했네요.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사랑에 더 무게를 두어서였는지 둘 다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고 1년을 더 준비해야 했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친구는 앞으로 더 5년은 도전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다음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시험날이 한참 남았을 때 아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였죠. 저와 남자친구는 하던 건 모두 멈추고 제 임신에 대해 고민했답니다. 저희 둘 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니 걱정부터 되었죠. 영주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좀 해봤어? 글쎄, 머릿속이 복잡해. 하지만 아이는 꼭 낳을 거야. 오빠 생각은 어때? 나랑 결혼해서 아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럼 당연하지. 내 인생의 전부는 영주, 바로 너야.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를 접고 일을 시작하도록 할게. 가장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공부를 포기하는 건 원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알리도록 할게. 내가 우리 집이 좀 산다고 말했었지. 딸이 임신까지 했다는데 지원해 주시지 않겠어? 오빠 공부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해볼게. 나도 같이 가서 인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아빠 성격 보통이 아니야.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오빠한테 주먹부터 날릴 거야. 일단 혼자 가서 얘기해보고 올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음날, 저는 집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신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고 크게 반기셨어요. 영주야, 집엔 어쩐 일이야?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죠. 아빠는 집에 계세요? 오늘 별일 없으신가 봐. 얼른 들어와. 엄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계신 아빠가 보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시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영주 왔냐? 밥은? 안 먹었죠. 집밥 먹으려고 어젯밤부터 굶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셨고 모처럼 많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임신 중이라 그런지 평소에 먹던 양보다 2배를 더 먹은 것 같네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공부는 잘 되거냐? 그럭저럭요. 그보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눈을 띄우자 엄마 아빠가 제 입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 영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임신?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기어코 네가 사고를 쳤어?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남자랑 연애질이나 하고 임신까지 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정말 가지각색이구나. 정말 실망이다. 예상했던 반응이라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저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자식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니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속 터져 죽겠다 이 말이야. 여보, 그래도 끝까지 들어봐요. 남자친구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영주야, 그 남자 몇 살이니? 그리고 1차는 합격했어? 대학은 어딜 나왔어? 저는 엄마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은 32살이에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아직 합격 못했어요. 또 대학은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곧 사법고시에만 매달렸대요. 제 대답에 아빠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뭐? 그럼 30이 넘도록 백수로 살던 놈이란 소리냐? 응? 아니 넌 어떡해? 남자 보는 눈도 그 모양이냐. 머리가 안 좋으니까 10년이 넘도록 쪽방에서 공부나 하고 있지. 그런 놈은 절대 사법고시에 패스할 리가 없어.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사법고시도 운이 좋아 낙방한 거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남자친구가 제 공부를 봐주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 허락해 주시고 지원군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나더러 네 남편들 놈까지 뒷바라지 하라는 게냐? 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 집어치워라. 그런 놈하고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애 낳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엄마 생각도 마찬가지야. 영주 네 나이는 아직 젊어. 벌써 애 엄마가 되는 건 말도 안 되고 비전 없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비전이 없다뇨. 그 사람은 분명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말라뇨. 그게 딸한테 할 소리예요? 제 주장의 엄마는 설득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아빠는 격분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뭘 잘했다고 부모한테 은성을 높여. 네가 지금까지 스스로 해낸 게 뭐가 있어.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이런 식으로 불효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면 중간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깟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애를 낳겠다고? 잡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만약 그놈한테 가겠다면 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여보, 말이 심하잖아요. 좋게 말로 설득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기분 상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영준아, 다신 그놈 만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살아오면서 늘 실망하게 해드린 건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부모님께 등을 돌리고 나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남자친구와 끝까지 사랑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빠 뜻이 그렇다면 호적에서 절 파세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예요. 제가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거냐? 자식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아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면서요. 그리고 여지껏 저한테 실망만 해왔으니 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빠 성이 안 차는 딸로 살게 뻔하니까 제가 나가도록 할게요. 흥분한 저는 마음속 응어리의 말들을 서슴없이 꺼내버렸고 부모님께 큰 충격을 드렸어요. 결국 아빠는 저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정리 따윈 하지 않았답니다. 다시 노량진으로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 속상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이상 우리끼리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구하도록 할게. 얼마 전에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놈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다고 하더라. 내가 하겠다고 하면 친구가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했어. 오빠,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나야 공무원 준비를 한 이유가 취직이 되지 않아서 한 거였지만 오빠는 다르잖아. 큰 꿈을 가지고 여태껏 준비해왔잖아. 그리고 나도 변호사 사모님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는 포기하지 마. 그럼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글쎄, 일단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우리 둘이 같이 살 집부터 알아보도록 해.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택배 상하차 알바를 나가 돈을 벌었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보니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참 철이 없었고 못난 딸이라는 걸 여러 번 느꼈답니다. 그래서 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죄할 생각이었어요. 이듬해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얼마 뒤부터 인생을 사는 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남편이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1분 1초라도 더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되었죠.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업고 다니며 할 수가 있는 알바가 거의 없었는데 노량진에서 자리를 구했어요.
수산시장 안에 있는 횟집이었는데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를 시작했답니다. 그 일은 아들을 업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동정심도 쉽게 가지니까요. 제가 아이를 업고 다니며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웬만하면 저를 따라왔죠. 덕분에 횟집 사장님은 저에게 많은 보너스를 챙겨주셔서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하차 알바를 그만두게 하고 공부에만 전념하게 도와주고 싶었죠. 오빠, 이제 알바 그만두고 공부만 해. 내가 다른 일을 하나 더 할 생각이니까. 뭐? 호객행위 말고 또 다른 일을 한다고? 애기 업고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더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 오빠는 사법고시를 패스할 걱정만 하라고. 그이는 저를 말렸지만 제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튿날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역시나 아들을 업고 다녀서인지 금세 김밥이 동인하고 말았답니다.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제 자신을 보자 대견스러웠어요. 옛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저를 발견했죠. 그런 삶은 반복되었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건 물론 생계도 넉넉하게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좋은 소식이 2개나 찾아왔네요. 첫 번째는 남편이 사법고시 1차를 패스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해서 껴안고 오열하며 기뻐했답니다. 다음 2차 시험이 남아있지만 남편은 자신 있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참으면 변호사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작은 김밥집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혼자 힘으로 벌어서 가게까지 내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변함없이 아침마다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을 팔았고 낮 시간에는 고시생들을 상대로 장사했답니다. 김밥 한 줄에 1,500원이었는데 하루에 200줄 이상을 팔아서 매일 3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네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 한 달에 거의 900만원을 벌어들인 거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쏟아지며 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뉴스에서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뉴스였어요. 그 말은 남편에게 사법고시 2차 시험이 단 한 번의 도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모두 무너져 버리는 거였죠. 이에 남편은 매일 쌍코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을 거의 포기하고 밥도 챙겨 먹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꼈답니다. 몇 달 뒤 마지막 사법고시 시험이 열렸고 남편은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장에서 나온 남편은 시험을 잘 봤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오빠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늘이 무심하게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게다가 어젯밤 꿈자리도 좋았어. 대통령이 나오는 꿈을 꿨다니까? 정말이야?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에헤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기죽지 말고 어깨 펴.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라는 거 잊었어? 그래, 잘 될 거라 믿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영주야,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버텨줘.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택배 상하차 일을 하루에 14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저와 오빠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수험 번호와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었어요. 오빠, 여기 오빠 이름이 있어. 합격이라고. 정말이네? 됐어. 영주야, 이제 고생 끝이다. 고생 많았어, 오빠. 합격 축하해. 영주야, 이건 나 혼자 합격한 게 아니야. 너와 같이 합격한 거라고. 네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지난 날들의 고생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연수원을 다녀와서 변호사가 되었네요. 그이의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해줬어요. 작은 평수였지만 법원 근처에 있는 상가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남편은 이제부터 자기가 버는 돈은 모두 제 것이라며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바로 김밥집을 그만두고 사모님 놀이를 하라고 일렀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믿고 조금만 더 일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주부로 살기로 계획했어요. 다행히 의뢰인들이 남편의 사무실을 많이 찾아서 금세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1년 동안 그이가 번 돈과 김밥집을 정리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쫙 피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는 것과 남편의 내조를 하며 비교적 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유가 생겨 요리 공부까지 하며 재밌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용기 내어서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빠한테는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남편과 찾아뵙기로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변호사 사모님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더니 제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쩐지 부하 직원을 다루는 것 같았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외식할까? 나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넌 내가 버는 돈을 그렇게 쓰고 싶니?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 집밥이나 제대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매일 밥 차려주잖아. 몇 주 만에 외식하자는 건데 그게 짜증날 일이야? 몰라. 스테이크는 너 혼자 먹고 와. 나는 라면이나 끓여 먹을 테니까. 아휴, 오빠 많이 변했네. 내가 뒷바라지해줄 때를 벌써 잊었나봐. 예전에는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더니 애정이 식어버렸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내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발 옛날 얘기 좀 그만해라. 그 청승맞던 시절이 그립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청승맞다니? 열심히 살았던 과거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래, 맞다. 당신 덕분에 내가 변호사 됐고 이렇게 넓은 집에서 아들내미랑 잘 살고 있다. 됐냐? 아주 잘났다. 그이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건지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짜증과 투정을 자주 부렸네요. 게다가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여자가 뭘 그렇게 밝히느냐며 무안을 주며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잤어요.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하면 누구나 겪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이는 저 몰래 끔찍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 이혼하자고. 난 너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가고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여기까지 하자. 진심이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랑 같이 살기 싫은 이유가 말이야. 일단 네 얼굴만 보면 화가 솟구쳐.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내 감정이 그래. 그리고 사실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잘 나가는 변호사지. 그 여자 부모님도 법조인이라 앞으로 내 날개가 되어줄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떠나도 되지? 뭐?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리야? 진짜 기가 막히네. 어쩐지 요즘 이상하다더니 여자가 있었구나. 난 끝까지 오빠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할 만큼 했다고? 도대체 뭘 해줬는데? 그동안 돈 벌어다 줬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말이야.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돈돈거리면서 사람 짜증나게 했던 건 알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아냐고.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하겠냐? 여하튼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쉽게 갈라서 줄 것 같아? 당신 변호사 된 거 절반은 내 몫이라고. 아직 받아야 할 게 산더미만큼 많은데 내가 왜 물러서야 돼? 당신이 그렇게 나오겠다면 소송으로 가야지. 변호사인 나를 당신이 이길 수 있으려나? 응? 뭐 어쨌든 오늘부터 난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랑 지지고 볶고 재밌게 잘 살아봐.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냐고. 은혜? 야, 나는 너 없어도 사자가 될 팔자였어. 만약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붓고 패스를 더 빨리 했을 거야. 넌 처음부터 내 짐덩어리였던 걸 모르지? 생각해봐. 네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말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랐을 거라고. 남편은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집으로 이혼소장이 날아왔어요. 저는 남편 좋으라고 이혼해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는 셋이나 되었고 이혼 사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수십 가지의 이유를 들며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네요. 그중 제가 남편의 돈만 밝힌다며 제 씀씀이를 증거로 들이밀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과 주택집에서 살 계획하고 제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게 남편 돈을 빼돌린 것처럼 비추어졌어요. 그 명의는 남편이 준 건데 말이죠. 변호사들의 열변에 제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결국 법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양육권과 조금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김밥 팔아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바람나서 토사구팽 해버리니 분노를 삭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못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부모님이 그립던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미뤄왔던 만남을 위해 아들을 업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고 제 얼굴을 보시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주야,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서 찾았어요.
아빠는? 응? 네 아빠는 집에 있지. 얘가 바로 우리 손자구나.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서 들어와. 오랜만에 엄마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요. 이윽고 집안에 들어서자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는 몇 년 만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늘고 주름살도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영주 왔구나. 잘 왔다. 예상 밖으로 아빠는 나긋한 목소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보시곤 얇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녀석이 우리 손자구나.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 애비가 모질게 굴었던 거 사과하마. 미안하다 영주야.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밉구나. 아빠 엄마는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는 해야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고 수산시장에서 삐끼를 했던 것과 아침마다 김밥을 팔았던 일을 시작으로 그이의 사법고시 합격과 행복한 시절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혼당한 순간까지 모두 고백했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조곤조곤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애 아빠가 그런 놈이었다니. 영준이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쩌겠냐. 일이 이렇게 된 걸.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이 아빠가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본때를 보여주고 변호사를 더는 못하게 만들어줄 거다. 너에게 준 상처를 1000배로 되갚아 줄 게다. 아빠. 면목 없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놈 망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애비가 뭐하는 사람이냐.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그 정도 힘은 충분히 있어. 게다가 네 엄마도 검사밥을 20년 먹은 사람 아니더냐. 우리가 힘을 더해서 그 자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나중에 우릴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도록 만들 거다. 그래 영주야. 네 전남편에게 참교육이 뭔지 보여줄게. 그런데 그 자식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감히 바람을 피우고 이혼소송까지 해? 그동안 엄마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주, 너도 잘 알지?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달았으니까요. 이튿날부터 부모님은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동료였던 검사들을 만나러 가셨고 아빠는 그보다 높은 검찰총장을 만나고 국세청까지 찾아가셨답니다. 아빠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올 놈이 없다며 전 남편을 탈탈 털어보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네요. 정확히 일주일 만에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합동해서 전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익명의 제보로 횡령과 탈세를 조사하겠다며 압수수색을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은 어마무시한 돈을 탈세했더라고요. 의뢰인들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변호사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일해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또한 짜잘한 부정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제목이 7개나 됐답니다. 이에 전 남편은 상근녀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나선 상황이라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게 된 그이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답니다. 엄마는 전 남편을 집에 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으셨고 저와 아빠는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일러주었네요. 이윽고 초췌한 얼굴의 전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영주 남편입니다. 남편 좋아하네.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영주야, 그동안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짧은 인사를 마치자 전 남편이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영주랑 끝까지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꼴을 보여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아빠가 말문을 열었어요. 바로잡다니, 뭘 말인가?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아버님이 벌이신 일이죠? 아버님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영주와 다시 재결합할 테니 조사를 멈춰주세요. 이 자식 이거 지금 뭐라는 거냐? 재결합을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아버님, 집안에 변호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얼굴에 철판을 깔아둔 모양이야.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난 너 같은 실수한 적 없거든? 응? 전 남편은 뻔뻔한 태도로 말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황하고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시선을 저에게로 옮기며 사과를 시작했어요. 영주야, 내가 미안해. 모두 잘못했어. 내가 야망이 크다 보니까 당신과 우리 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당신과 아들이라는 걸 말이야. 우리 예전을 생각해봐. 얼마나 완벽한 부부였는지 기억하지? 늦었지만 당신이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어? 부탁할게. 쉬어하고 자빠졌네. 인생 망하게 생겼으니까 찾아온 걸 모를 줄 알아? 넌 이제 끝났어. 인생 하직할 준비하라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만약 알았더라면 우리 아빠를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치며 확실하게 일렀더니 전 남편의 표정이 비굴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동아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영주야, 우리 아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아빠가 있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장인어른, 제가 영주한테 상처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라면 재산 몰수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옥까지 가야 한다고요. 장모님, 처음 뵙지만 사이사랑은 장모라는 거 아시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장인어른과 영주 좀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 영주한테 다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짝 소리가 나도록 세게 뺨을 갈겼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현모양처를 버리고 상간이한테 간 놈이 뻔뻔하게 내 딸을 다시 달라고? 그리고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에라이, 이 똥물에 튀겨도 시원찮을 놈아. 난 너 같은 사이 둔 적 없어. 그리고 조만간 네 인생 종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어서 아빠도 전 남편의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제야 좀 속이 풀리네. 영주야, 내가 말했었지. 이 자식이 울고불고 빌 거라고 말이야. 지가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몇 대 맞아주니 고맙구먼. 이보게 변호사 양반, 그만 울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 이거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자네 인생을 통틀어 가장 쓴맛을 볼 거야. 시궁창이 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거라고. 그러자 전 남편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짓이든 다 할 테니 조사를 멈추게 해주고 변호사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인강부와 사필 규정이었으니 절대 그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였죠. 그이가 계속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아빠의 운전기사님이 집으로 들어와 힘으로 제 앞에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이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탈세 등 수많은 범죄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고 징역 5년에 처해졌답니다. 전 남편은 선고하는 판사봉의 소리를 듣자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와 부모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끝까지 애원했어요. 아빠는 법원을 나오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정지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개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애비가 계속 변호사로 일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네 전 남편 놈을 아작낼 거라고. 그러니 이제 가슴에 있는 상처를 잊도록 해라. 아빠,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빠의 뜻을 거스르고 저런 놈과 결혼해서요. 백 번을 생각해도 진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 말 말거라. 그래도 저놈을 만났으니 우리 손자가 태어난 게 아니냐. 네가 후회하듯이 나도 우리 손자를 낳지 말라고 한순간을 매일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때 막말했던 걸 진심으로 사과하마. 영주야, 미안하다.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사랑한다.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며 막혀있던 가슴을 뚫어냈습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는지 회상하며 제 자신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했네요. 집으로 돌아와 육아에 힘을 쓰려고 하는데 엄마가 손자 보는 재미가 들려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림도 도우미 이모가 다 해주셔서 제 몸이 더할 나위 없이 편했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삐끼를 하던 일과 새벽에 김밥을 싸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았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해야 할 일이 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사업하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 이제부터는 좀 편히 지내라니까. 그냥 집에서 놀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이 애비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 아빠, 언제까지 아빠 도움을 받고 살 순 없어요. 저도 제 밥벌이는 알아서 해야죠. 제가 김밥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그때가 많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그게 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잘할 자신도 있고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해보고 싶어요. 아빠가 초기 자금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모두 갚아드릴게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이를 낳고 편하기도 했고 말이야. 영준이가 자랑스럽다. 그래, 아빠가 투자해주마.
네가 하고 싶은 김밥집 시작해보거라. 정말요?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해서 대박을 내고 말게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더니 아주 튼튼한 걸음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 크게 김밥집을 열게 되었어요. 보통 김밥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김밥을 개발해서 메뉴판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떡볶이와 각종 튀김도 함께 팔았어요. 다행히 맛있어서 장사는 잘 됐어요. 그렇게 약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니 제가 아빠와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모두 돌려드릴 수 있었고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났던 저는 다른 동네에 분점을 내게 되었어요. 장사는 아주 잘 됐고 분점을 내달라는 상인들이 찾아와 서울과 경기도에 9개의 분점을 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랍니다. 저의 우여곡절과 희로애락을 담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제 지난날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한심스러워 보이시죠? 그래도 인생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